senang bertemu teman Anda. Nama saya Pedro, dan mau belajar bahasa Indonesia dengan Anda semua. Sangat mulia. Terima kasih. 안녕하십니까, 페드로입니다.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문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인도네시아어 특징, 인리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리어 특징,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제가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강의를 드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미천하지만 어떤 간단한 소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페드로입니다. 필명이고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이러한 페드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 외국어 마스터하기와 하고자 하면 갈 수 있다. 세계 여행 관련 여행 에세이를 쓸 저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한 7년 정도 해외 구매팀에도 있었다가 해외 관련된 자재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7년을 근무를 하고 그 해당 7년 중에 그리고 약 2년이 넘게 외국어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국어 학습을 병행을 해서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했고요. 유튜브에 스페인어 관련된 자료가 이미 페드로라는 이름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재 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뢰가 명확하게 이렇게 계약이 되면은 책을 관련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현재 얼마 전에 그만뒀거든요. 얼마 전에 그만두고 이제 10월에 출국을 합니다. 10월에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세계 여행을 하고 그 여행에 관련된 에세이와 어떤 여행 자료에 대해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과 3주 뒤면은 저는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고 또 여행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동기부여 관련하여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동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한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와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영어는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일을 했던 것 자체도 영어를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외국에도 잠깐 갔다 왔었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와 인도네시아어는 어떠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료만 구해갖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강의 동영상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제 관련된 자료는 지금 밑에 있는 자료 thepedrostory.blogspot.com으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스페인어는 이미 강의가 완료가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어는 주에 한 번씩 문법 강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회화 강의는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세계 여행 준비와 그리고 이제 세계 여행 곧 할 때 그 관련된 내용 포스팅 그리고 국내 여행과 등산, 트레킹 관련돼 갖고 포스팅이 돼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검색을 했어서 들어오셨을 텐데 페드로 인도네시아어를 치면은 관련된 강의가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스페인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페드로 스페인어를 검색을 하시면 회화와 문법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러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건 저 자신만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입을 했으니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인도네시아어 문법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가장 메인 화면에 뜨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인도네시아는 여기 브루나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면적이 거의 수천 개에 이르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싱가포르 이쯤 부분에 이제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죠. 그리고 밑에 우리나라의 제2 도시인 족자카르타라는 곳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발리. 이 발리라는 곳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발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슬라웨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이 부분쯤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인도네시아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얘기하면 거기에서 요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가장 제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4위에 2.5억의 인구, 2억 5천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2억 5,500이에요. 그러면 거의 2억 6천이 되는 인구에 육박하는 그러한 굉장한 인구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있겠죠, 당연. 중국이 13억, 그리고 인도가 12억, 유럽연합. 연합은 제가 여기 세계 3위라고 했던 건 단일 국가 기준인데, 연합까지 끼면 유럽연합이 5억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3.2억, 3억 2천만 명이라는 거죠. 인도가 지금 2억 6천만 명, 2억 5,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다고 해야 될까요? 인구가 있는 국가입니다. 네,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가 단일 민족으로는 대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계 인구 대부분이 가생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거죠.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저희 대한민국만 봐도 저희가 이제 5천만 명 초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5천만 명의 25%가 이미 노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25%가 곧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와갖고 인구 그거에 대해서 생산활동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50%가 가용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인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와갖고 비싼 돈을 들여갖고 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남중국해, 여기 왜 문제 많잖아요. 중국 밑에 남중국해 해갖고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워낙 높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인구들이 워낙 젊습니다. 그래서 리서치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도네시아가 거의 70에서 80% 가까이가 가생산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중국이 제일 크지 않냐, 핫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중국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생산 인력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수 시장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즉, 내수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13억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으로는 한 15억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생산 인력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10년 전, 15년 전, 그때 들어갔던 중국의 업체들은 대부분 그거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지금은 어디로 가냐? 여기 있는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베트남도 인력이 1억 가까이가 1억 같습니다. 9억 6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국의 거의 2배가 가까이 돼요. 국토는 거의 뭐 1.3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한 2배가 되겠네요. 한 남한 이 정도면 2배 정도가 됐는데, 그거에 맞게끔 인력도 2배가 됩니다. 대신 여기도 인도네시아처럼 가생산 인력이 80%에 육박한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도 현재는 중국처럼 그런 최저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달라, 굉장히 그렇게 압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국가다 보니까 그러한 분쟁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어떻게 중재라고 해야 될까요? 중재를 해주지 않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투표나 이런 거에 연결돼갖고 이렇게 국민의 어떤 요구들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이 부분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 거기에 대해서 위상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이후, 베트남 이후 세계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발리, 슬라웨시, 자카르타, 그리고 여기에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에서 80%는 대부분 관광, 통역을 위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인도네시아어를 잘하겠죠, 저보다.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셰일 오일 때문에 지금 중동과 미국이 막 이렇게 붙는 상태여갖고 기름값이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지만, 그거 전에 이슈가 됐던 게 팜유라고 하거든요. 코코팜 할 때 팜 있잖아요. 팜을 분쇄를 시켜서 그거를 즙을 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정제 수준에 의해서 뭐 식용 오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말 그대로 저희가 말하는 가솔린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팜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산림을 다 태우고 거기에다가 팜 농장을 만들어야 돼갖고, 그게 이제 뭐 환경오염이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간척 사업까지 강행을 하면서 팜을 국가 경제로 만드는데 굉장한 지금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단 팜뿐만 아니죠. 고무,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고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열대 과일도 있고, 이 국가가 굉장히 기후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섬 주변에 있는 천연 자원들은 실제로 발굴하지 못한 자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인데 80%가 아니고 90%가 넘게 이슬람이에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어떠한 성 역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하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뭐 남녀 7세 무동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발리 같은 데는 개신교, 그리고 굳이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에 가면은 어떠한 그런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실제 인도네시아는 가보지 않아갖고 갈 예정이지만, 그렇게 많은 자료를 구하고 또 자료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취합을 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역시도 뭐 이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가 합친 걸 마이너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의 어떤 유사성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 나중에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어느 정도 수준이 됐었을 때 말레이시아어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랑 유사율이 거의 80%, 70%에 가깝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하고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뭐 전혀 다른 언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 유사해요. 근데 전혀 다른 언어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문에서 초급을 넘어가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단계. 그냥 다른 언어를 했을 때 바로 초급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럼 초급부터가 실제 언어는 초급부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어랑 유사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일본어는 완전 다른 언어고 문법이 완전 똑같지만 완전 다른 언어고 한문을 같이 쓰지만도 한문을 굳이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기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지에 진출이 됐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헤드쿼터를 두고 그리고 어떤 물류 허브나 생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에 갖추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예전에 막그 발리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한번 가기가 힘들었을 때는 뭐 누가 해외여행 갔어 정말 부러워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가서 그래 그럼 나도 다음 주에 가지 뭐 다다음 달에 가지. 그러니까 회사가 허락한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경제적 사정이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으면 그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자연적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광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어 배운 김에 더 공부를 해서 그러한 현지어를 쓸 수 있는 오히려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인도네시아어 특징을 한번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형으로 했을 땐 동사에 ed 혹은 과거형 자체가 있죠. 스페인어도 과거형 있고 미래형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시제가 아니고 부사어를 이용을 해갖고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러한 조동사와 그리고 부사어들을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들을 사용을 해갖고 시제를 나타냅니다. 정말 좋은 부분이죠. 관사가 없습니다. 더, 로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사람을 어떻게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랑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한 관사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문법 체계가 단순합니다. 문법을 계속 하시면 아시겠지만 문법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초급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초급까지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접사라는 게 있습니다. 접사, 뭉, 이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어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 원형, 명사 원형에 어근이 붙어갖고 타동사로도 할 수 있고 내 의지가 있을 때는 내 의지가 있을 땐 이거고 어떠한 명사를 부르동사로 묶었을 때는 그 명사를 하는 걸로 동사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러한 접사는 지금 당장 초급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즌2나 이럴 때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접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법 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수격이 없습니다.
여자한테 쓰는 거, 남자한테 쓰는 거, 그리고 분명 뭐 단수, 복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수가 단수일 때 동사가 S자가 붙는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저희가 뭐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2번 반복하면 이게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동사에 성수, 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격, 소유격 이런 것처럼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해도 결국은 중고급으로 가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레이시아어랑 인도네시아어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말레이시아 가서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사의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접사라는 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닌 어떠한 격식을 차린 곳에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접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명사를 추출해내고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쓰는 접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 쓴다고 해갖고 접사를 공부를 안 하면은 반토막짜리 언어가 되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접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뉘앙스를 감안하지 않는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스페인어권 같이 뉘앙스, 이거 할 건데 안 할 건데 간단한 뉘앙스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뉘앙스에 의해서 동사가 바뀌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알파벳을 씁니다. 이 알파벳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영어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이 강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보다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어떠한 돈을 지불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학습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어 강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누구누구 선생님의 강의를 주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말 그대로 접근을 할 때 제가 이러한 강의나 간단한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 많아지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적당한 관심 안에서 더 많은 학습을 요구하게끔 하는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결국은 이러한 강의가 지금 보시는 간단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인도네시아가 이런 거야? 그래? 이런 걸로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간단하게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제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 돈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이면 정말 다른 분들한테 감수를 맡기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의 강의들도 참고를 하셔서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추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라이트하게 간단하고 조금 심플하게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이 강의가 좀 길어졌지만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렇게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느꼈던 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느꼈던 건데,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목표들이 중요하고, 그러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술은 깨어야 보배라는 말을 꼭 학습에 맞게끔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떠한 학습을 하면 반드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설정에 맞게끔 반드시 그 단계를 맛봐야지만 그 단계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막연히 인도네시아어를 할 때 막연히 그냥 난 중급이면 될 것 같아. 나는 뭐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 난 대화나 좀 하지. 라는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예를 들어 나는 3개월 뒤에는 화상 채팅을 할 거야. 화상 강의를 할 거야. 그리고 그 3개월 뒤에는 인도네시아어 하는 외국인과 직접 얘기를 해보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인도네시아 관련 직업을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 역시도 6개월 안에 문법과 회화를 마치고 화상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저는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화상 강의는 결국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 목표가 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법 강의는 반드시 올리고 가자.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고, 실제 스페인어도 그래갖고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올려갖고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인도네시아어 학습을 목표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이 강의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으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